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 리포트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언제 살 것이고 언제 팔 것이며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버틸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대균 대표님 모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또 매도하는지 대표님의 실제 경험담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KCGI 자산운용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목대균입니다. 대우증권 리서치에서 일을 했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옮겨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고 네. 현재는 KCGI 자산운용, 종합자산운용사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투자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뭐 아직 투자 경력이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어떤 경험을? 예를 들면 똑같은 종목이에요. 네. 똑같은 종목인데 누구는 그 종목으로 돈을 벌었대요. 네. 근데 또 누구는 그 종목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대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식을 잘하는 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수익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가요? 네, 종목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갖다가 잘 지켜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보유만 해서 수익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아주머니께서 네. 평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얼마죠? 갑자기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높은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3,000주만 가지고 있어. 하지만 평단가가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겠죠. 또 다른 분은 사고 팔고 잘 하셔서 수익 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라서 너무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고 수익을 지키는 기준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과 맞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요새 같은 때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AI잖아요. 네. AI 성장 스토리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2023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가치가 가장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퀄리티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저희가 보게 되면 워렌 버핏의 탑픽이잖아요. 그렇지만 수익률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과 맞는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일 수밖에 없죠. 그런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사고 파느냐. 네. 사실 매일매일 제일 좋은 습관은 신문을 보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문을 보다 보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들이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좋은 머니인사이드 같은 유튜브도 있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서 종목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 선정은 되게 잘하는데 꼭 잘못 매도해서 시기적절하게 매도하지 못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너스를 내는 거는 첫 번째는 손절을 할 때를 갖다가 놓치신 경우가 있죠. 보통 보게 되면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기업 가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 30%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럴 때는 떨리시죠. 네. 그리고 천천히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하루에 3%에서 5% 정도 빠지는 종목. 그렇지만 주구장창 빠져서 1년을 헤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갑자기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6월달 우리 고점 대비 7월달 저점까지 한국의 경우에는 갑자기 30일도 조금 안 지나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 반토막이 날 정도였으니 손절할 타이밍은 놓쳤죠. 그러면 7월 저점에서 매번 고민하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버텨야 되나 괴롭습니다. 계좌 수익률 보고 있으면 엄청 힘들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서 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AI
피크아웃했다. 버블이다. 네, 메모리 끝났다. 음. 그러다 보면 머리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주변의 친구한테 물어도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왜 이 종목을 갖다 투자했는지를 갖다가 헷갈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감정 술 먹고 혹은 마음이 괴로워서 손절하고 혹은 하필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집을 옮기게 되거나 네. 혹은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반대 매매에 아주 이건 불운한 경우인데 반대 매매에 당하게 되면 자기는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여윳돈이 있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현금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조급함 혹은 강제적인 부분을 갖다 피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매도는 모든 사람이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는 안 좋은 결과를 갖다가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게 손절이라는 것도 어떤 종목을 딱 이제 짧게 끝내면 손실을 더 키우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딱 손절하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들은 너무 또 이제 배가 아픈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언제 손절을 해야 되고 언제 버텨야 되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경우에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의 용어인 것 같은데 산업 경기 순환적인 사이클 같은 경우에 이게 저점하고 이게 고점, 이게 고점을 지나서 종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보통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통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종목들도 그거보다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익 사이클의 고점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저점을 치고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물론 버티면 됩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보면 1년, 2년, 보통 뭐 1년에서 3년 정도 버티게 되면 또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다음에 경기 순환적인 흐름에서 좋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버텨낼 수 있느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산업 사이클의 고점을 지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지나고 나면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점은 메모리의 고점 사이클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한번 많은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번에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당하셨죠. 메모리 피크아웃 사이클 뭐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이번에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느끼시는 거죠. 야 이거 말은 쉬워. 우리 정리하는 건 쉬워. 그러나 실전은 되게 어렵더라. 그쵸. 예,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걸 갖다가 해내는 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갑자기 펀더멘탈과 다르게 어떤 이벤트, 뭐뭐 하더라, 뭐 루머, 하더라. 혹은 어떤 뉴스 네. 그런 걸로 한 30에서 50%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1년에 뭐 보게 되면 많은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그때는 주가는 이미 반영한 거예요. 안 좋은 뉴스를. 근데 그게 정말 기업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냐.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발목을 접지르기도 하고. 그쵸.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역량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좀 불편해요. 사실 그럴 때는 좋은 진입 시점을 갖다 제공을 해줍니다. 어떤 투자자들한테. 그렇지만 당한 입장에서 황당하고 그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괜찮다. 그렇지만 기업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업의 어떤 경제 활동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큰 어떻게 보면 가치의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없죠. 모릅니다.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모르고요. 애플, 엔비디아 기업 안에서 뭔 일이 발생하는지 사실 밖에서 보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나 재무제표라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됐을 때 이 기업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솜솜히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뭐 예상치 못한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사실 이거는 약간 지나가는 어떤 소나기 같은 거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놀라기 때문에 네. 여기로 인해서 주가가 투매가 나온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수급적인 불안정 속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 이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 이 기업의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이 잘 가고 있는지,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교과서처럼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잘 가고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있을 테고요. 뭐 지정학적 이슈, 뭐 금리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인데 아무리 매크로적인 이슈가 불안해도 기업만 잘 되면 일단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가 수익률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네. 수익률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과거에 이제 연구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수익률을 그러면 뭘로 설명할래? 라고 봤을 때 매크로가 한 3분의 1 정도로 설명합니다. 매크로 변수들이. 중요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산업적인 변수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그 나머지는 기업 고유의 요인, 뭐 경영진 같은 경우가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놓고 봤을 경우에 아까 전에 지정학적 이슈도 말씀하셨는데 지정학적 이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전쟁은 그냥 지나가요. 네, 주식 수익률에선 그냥 무시하고 가끔 지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크로 변수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죠. 뭐 이번에 유가를 건드렸죠. 그쵸. 예, 유가를 건드리면서 이게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났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는 좀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변수, 매크로 변수를 건드리고 나아가서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건드린다고 하면 그런 변수는 매크로 변수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매크로 변수를 제가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고 사실 이걸 투자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흐름은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변수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가. 네. 누가 알겠습니까? 글로벌 그 원유 시장은 사실 주식 시장보다 더 커요. 맞아요. 예, 엄청난 금액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하나 예측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다 달려들고 있고 거기에는 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결합이 돼서 정말 어려운 변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매크로 변수들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편이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감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에서 3%로 떨어진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그쵸, 봤을 그쵸.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혹은 10%뭐 4.4%대에서 5%대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는 큰 흐름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그쵸. 예. 주식하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산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베팅한다. 매크로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저도 매크로 투자 많이 해보긴 했는데 성공 확률은 저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는 좀 받아들이고 변할 때마다 대응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산업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산업의 변화는 좀 오래 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산업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산업이 더 잘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산업과 좋은 산업, 좋은 기업이 오래갈 확률이 생각보다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워렌 버핏 아저씨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좋은 종목 골라라. 정말 바보도 운용할 수 있는 좋은 기업 골라서 계속 오래 보유하고 되면 복리의 흐름을 탄다. 복리의 그 흐름을 타게 되면 사실 수익률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크로보다 산업하고 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업은 경영진을 만나보게 되면 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서사를 만드신 분 네, 아닙니까? 전기차부터 이제 스페이스X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군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경영진의 어떤 능력은 탁월한 것이죠. 그게 결국 기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갖다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코멘트 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젠슨왕 한마디에 시장이 안도했지 않습니까? 젠슨왕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그 발표에 또 시장이 환호했었고, 매년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TC라고 하는 그 GTC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로드맵을 공개를 하는데 그 로드맵에서 무엇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사실 IT 산업의 지형도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린 젠슨왕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쵸. 많은 기업인들이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영향이 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영진들의 그 탁월한 능력, 사실 과거에 뭐 저는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들은 또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매크로, 산업, 기업이 모두 다 어떻게 보게 되면 혼합된 시스템 자체가 주가 수익률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산업이 개화가 되면 그 산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마치 AI도 아직 1등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등이 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존재할 때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보통 1등주에다 투자라는 게 정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등이라고 하면 뭐 실적이 1등이 되는 것인지 뭐 점유율인지. 보통은 이제 점유율과 점유율.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점유율이라는 건 매출의 규모로 그쵸, 보통 그쵸. 하죠. 그래서 산업이 성장할 때는 초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그 헤게모니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 1등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안 돼요. 가까이 AI로 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오픈 AI가 네, 등장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제미나이가 더 똑똑하네. 근데 요새는 또 어떻습니까? 뭐 클로드도 하고. 클로드죠. 네네. 요새는 클로드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산업 자체를 사라,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균등하게 투자하거나 혹은 ETF로 그 산업 그에 투자하는 ETF를 주로 보유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이디어는 1등주에 투자. 네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업이 이제 흔들리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뭐 매도의 시점이라고 연결을 지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 흔들리는 건 낌새를 어디서 알아낼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이익이 올라가자 매출이 이제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S컵을 타요. 매출이 어떤 식이냐면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는 뭐냐면 곡선, 이제 매출은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의 그 예상은 직선을 만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형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곡선과 직선의 차이가 발생하는 네, 지역이 네. 나타납니다. 네. 폭발적인 성장이 되는 거죠. 나는 50%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실제로 나왔던 숫자는 70%에 달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여줬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폭발적 성장기 초입을 얘기했던 거고 S컵을 타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가 급해졌다가 둔화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출만 보더라도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둔화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치는 선형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매출은 곡선을 보이는 거죠. 기대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저희 같은 뭐 매니저들은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매출 대비 실제의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했네. 근데 이 내용을 솜솜히 뜯어보니까 뭔가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위험한 신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은 이익 추정, 제가 지금 매출만 설명했었고요.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 매출은 뭐 꾸준한데 이익 추정치가 변화하는 네. 그죠? 비용 관리가 잘 안 된다. 매출은 괜찮아. 그렇지만 비용 쪽에서 생각보다 비용 압박이 커져가지고 기대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2개 분기 정도, 2개 분기 정도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유를 그때부터는 아주 솜솜하게 보고 늦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저는 맞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쭉 들어보면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은 살짝 잡혔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흔들릴 때
이걸 버틸 것인가 아니면 약간 떨어졌을 때 더 비중을 실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중간중간의 판단도 계좌를 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나는 무조건 10% 떨어지면 무조건 팔 거야 이렇게 아예 가이드라인을 정해두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쁘게 떨어져야죠. 10%. 근데 보통 막 마이너스 20%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버티는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손실이 많이 났죠. 그러면서 이거 어느 정도 들고 가야지 항상 기준점은 원금 회복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종목별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원금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 정도 이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사이클. 옛날에 그 젊은 분들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000년 IT 버블이 있거든요. 그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그 가치, 어떤 기대치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혹은 밸류를 만들어주는 지점까지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순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하고 다른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있죠. 혹은 손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찰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버티는 게임이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요.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시간을 버티는 경우도 있고 계좌의 손실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손실을 버티는 경우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면 순환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면 자기가 아무리 잘못 잡았다고 고점에서 잡아도 다음 고점까지는 또 기다리면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비즈니스인 거죠. 예,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산업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쉽게 생각해도 아무리 고점에서 잡아도 다음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기회는 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옆으로 행보하는 산업 이거는 상당히 기업 가치가 그냥 확장이 안 돼요. 기업의 가치가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네. 뭔가 새로운 산업하고 옵션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사양 산업인 것이죠. 사양 산업인 경우에는 만약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더 안 좋아져요. 그쵸. 네,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사양 산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올드 이코노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양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 고전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경쟁이 심화돼서 원가 우위 경쟁이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우리 그 머티리얼 소재부터 시작해 소재 특히 많아요. 소재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사더라도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조금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다 많은 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게임이 항상 해답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이클이 긴 산업들이 있어요. 캐피탈 굿즈,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한번 좋은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조선이 호황이죠. 예전에도 호황인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 호황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 거는 다음에 호황이 올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버티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 산업에 따라서 정말 뭐 우리 케바케라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산업마다 다르고 항상 그때 산업마다 다르고 그때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이걸 갖다가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 주세요. 생각보다 이 산업은 어렵습니다. 5년 갑니다. 10년 갑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또 요새 공부를 많이 하시던데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종목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고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 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에 영원하는 것은 없구나. 그리고 뭔가 세상이 바뀔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하면 이게 영원할 거야 하면서 조금 이제 생각이 갇히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 초심자의 행운이란 게 있습니다. 네. 내가 했는데 잘 맞췄어. 그럼 내가 뭔가 잘 아는 것 같아. 좀 고수인 것 같은데. 네, 뭔가 내가 주식을 사면 생각보다 잘하네. 그러면 숨겨졌던 나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네. 사실 그때가 초심자의 행운이고 그때 상당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00점 100패가 돼버려요. 네, 네. 평균적으로 피터 린치가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피델리티 되게 유명하신 펀드 매니저 네, 아니십니까? 네.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10번 중에 6번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중에 6번, 4번은 틀린다는 얘기죠. 저도 해봤더니만 사실 그걸 갖다 넘어가지 않아요. 저도 한 15년 동안 PM 생활을 했었고 뭐 투자한 거는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죠. 네, 네. 정말 오랫동안 주식만 했는데 네. 아직도 불편합니다. 힘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매매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음.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60%를 넘지 못해요. 60%를 안 넘어도 그 정도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뭘 잘했는가 봤더니만 틀렸을 때 치명상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멘탈이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유리 멘탈이에요. 정말요? 예, 또 골프 칠 때 유리 멘탈이라서 주변에서 많이 놀립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그 사실 어떤 편견이라고 하면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야구 칠 때 보면 힘 빡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에 온 거 세게 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커브가 날아올지 혹은 볼이었는데 자기가 치려다가 또 아웃될 수 있을지 수많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편향 혹은 자기가 생각한 바이어스 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6번은 맞춘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문제는 4번은 틀린다. 네, 그때 4번에서 치명상을 받으면 죽는 거죠. 우리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다고 치게 되면 자기가 자꾸 맞춰요. OX에서. 그러면 어떻게 베팅 금액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올인 쫙 이번 한 번은 끝내겠어. 그것 틀리는 순간 끝납니다. 끝나죠. 게임이.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하이닉스에 관련돼서 우리 레버리지 얘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 베팅을 갖다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확률은 이렇게 해두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많아.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틀린다고 하면 데미지가 생각하지 못한 데미지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실수, 손실을 갖다 최소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렸을 때도 다음에 배팅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10번 중에 6번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배팅 금액이 줄어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줄인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틀렸을 때 그거를 다시 반면교사 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맞췄을 때도 어느 정도 이거는 나의 실력도 있었겠지만 운도 있었겠다. 내가 왜 이번에 성공을 했는가를 복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써서 이 방법대로 성공했다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승률이 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2011년에 제가 그 시장을 한번 맞춘 적이 있습니다. 하락하는 걸. 예.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맞췄었는데 네. 결론은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을 맞춘 게 아니라 미국의 신용 등급에 베팅한 포지션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남유럽 위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베팅을 했었는데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베팅 그 포지션을 7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 하락이 있으면서 코스피가 그때 작살이 났어요. 글로벌 시장도 난리가 났었고. 그러면 제 포지션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남유럽 위기였죠.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증시가 교란 요인이 있었죠. 제가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좋을 거야라고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무증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일단 다른 이유로 했다고 하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왜 맞췄는지를 한번 복귀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죠. 맞아요. 너무 이제 또 경력이 오래되시고 뭐 자산 운용사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이제 주식 여기에 몸담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2007년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잠깐 하면 네네. 아이폰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세상을 바꿀 것이다. 혁명이었죠. 네. 근데 사람들 맨 처음에 몰랐어요. 솔직하게. 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점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쫓아갔었고
반면에 그때 돌이켜 보면 따라가지 않았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저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좀 지금 돌이켜 보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가까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기존에는 다 입력을 맞아요. 했다가 스마트폰 나오면서 다 이걸 바꿨죠. 저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엔 싸이월드였었거든요. 근데 네, 아니 집에서가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싸이월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뭐 구현하려고 그러면 간단하죠. 애플을 사면 됩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었고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까지도 이제 애플을 상당히 좋아했었고 사실 제가 글로벌 펀드를 운영했을 때 애플을 많이 샀었어요. 한때 보유 비중이 거의 10% 육박할 정도로 많이 가져갔으니까 와. 엄청 기여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애플이 이제 그 당시에 딱 나왔었는데 이게 성공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제 기다리는 신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을 보면 알죠. 매출액을 보면 알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가장 생각나는 실수는 사실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의 신모델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향후에 스티브 잡스 다음에 존 모델이 나올까? 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삐그덕거린 게 많았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맵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뭐 맞아요. 이상하다. 문제야.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여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애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기가 어렵다. 애플은 사실 고객 충성도가 되게 높아요. 이 생태계를 꽉 묶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뺨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진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다려서 사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진의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볼 수 없었던 고마진의 높은 자산의 준전, 그러니까 잘 팔리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2013년에 주가 빠졌다고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셨군요. 네, 마이너스 40%에.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버텼어야죠. 그러면 항상 그러죠. 내가 뭐가 뒤집어 씌웠나 보다. 왜냐하면 주가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기업이 하락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스트레스 줘요. 네.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오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 이게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항상 그럴 때는 안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 압력을 갖다가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죠. 야,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어때? 예,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우리 삼성전자 최근에 걸 얘기하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 조직 문화, 기업 문화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뒤처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팔았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그때 많이 약화됐었고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옵니까? 삼성전자의 뭐 기술 관련해서 또 코멘트도 나오고 내부적으로 좀 문제 있다. 뭐 엄청나게 뉴스가 확산됩니다. 견디기 상당히 어려우셨겠죠. 그쵸. 그때 누군가는 저점에서 이 정도 가치면 삼성전자 사볼 만하다라고 해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버티기 어렵죠. 저도 그때 살짝 비중을 좀 줄여서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 보게 되면 실수가 컸던 게 애플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뭐 그때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일부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되고 왜냐하면 계속 빠지니까 포트폴리오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저희 실수는 2009년 생각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분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MZ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없으실 텐데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이제 바닥에서 회복하기 딱 직전이었습니다. 저 그때 팔았잖아요. 저점에다가. 네, S&P 600선에다가 666고 레인지에 그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에 S&P 500의 저점에다 팔아봤죠. 그러고 후회하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네, 버냉키가 코멘트를 하셨죠. 네, 시장을 구하겠다. 그러고 났더니 저 팔고 있는데 지수가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주문을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주문이 다 나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나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사야 되는데 좀 이미 자존심이 있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다가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증시의 최고 저점에다 팔아봤다. 그러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시간을
내가 그 버튼 누르기 전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이 생각 많이 하셨을 딱 1시간 것 같아요. 전으로만. 1시간만. 딱 1시간만. 예,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이제 안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본부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이걸 사자고 막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A라는 종목을 다음날 샀어요. 이틀도 안 지나서 갑자기 급락이 되는 거예요. 혹은 뭐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기업 뉴스가 안 좋아가지고 하락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럼 다시 가서 사자고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런 실수를 갖다가 저는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책의 그 제목이 1만 번의 선택인데 하루에 두 번 정도 선택을 했었으면 제 생애에 10,000번 정도의 선택을 했을 거다. 사실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틀린 확률이 제가 4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공 확률 60%가 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봤겠습니까? 매일매일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도 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생존하다 보면 복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에 조금 더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저도 살면서 실수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실수를 해야지 성장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무조건 나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반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심자의 행운 때문에 시장이 무서운 거다. 시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다 좀 배우게 되면 겸손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혹은 그 겸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너무 이제 또 사례를 이제 곁들여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이제 이해가 잘 됐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 출간하신 책이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 질문은 누구나 항상 이제 궁금해하는 거고 제일 주식할 때 가려운 부분이잖아요.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 남유럽 위기, 그리고 2014, 15를 거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중국 증시의 그때 급락 네, 네. 스토리가 있고요. 역사가 그다음에 담겨 있네요. 예, 2020년에 코로나 그때는 이제 고점에서 비중을 줄였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증시 저점에서 참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좋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버블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느꼈었던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저의 실수들, 네. 실패와 후환들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했는데 무슨 고민을 했고 그때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적어놨었고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뭐 노트 같은 데다가 적어놨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보면서 아 이런 걸 얘기하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대표님의 오답 노트 같은 느낌인가요? 오답 노트의 결정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택을 우리 맨날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다른 질문이 옵니다. 내일은 다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예, 20년 동안의 그 시간을 갖다가 다시 다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새로운 질문이 오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걸 각오를 갖다가 제가 선택했던 걸 보다 보면 또 좋았던 어떤 팁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시면 아마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 책과 관련해서 좀 메시지를 전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AI만 딱 놓고 보게 되면 2022년 이제 챗 GPT가 맨 처음에 탄생하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사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기술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자체가 부상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그럴 때는 가장 궁금한 게 이게 과연 상업화로 넘어갈 수 있느냐 돈이 이 되냐. 질문이거든요. 예, 네. 그 질문이 가장 강하거든요. 돈이 되고 수요가 폭증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게 돈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게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투자 사이클로 간 거죠. 맨 처음에는 AI가 관련해서 오픈 AI가 선도했지만 사실 그거에 투자했었던 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빅
빅테크들,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네네. 보통 하는데 아마존부터 알파벳, 뭐 메타 이런 그쵸.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투자 사이클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투자 사이클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 투자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GPU를 만들어내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HBM을 만들어내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혜를 받았죠. 하이닉스가 먼저 수혜를 받고 뭐 삼성전자는 늦게 따라왔지만 HBM 쪽이 이제 수혜를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또 전력 얘기 나오니까 전력 관련주 또 계속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본 투자 사이클로 넘어갔네. 예, 근데 이 자본 투자 사이클, 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문제가 큰 사이클이거든요. 과거에 철도, 그 다음에 전기와 맞먹는 사이클이거든요. 미국의 GDP 2%에 육박하는 정도의 투자 사이클이라고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사이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빅테크들 자기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했어요. 돈이 있었던 거죠.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래. 그러다 보니까 투자 사이클이 아주 견조하게 갔습니다. 문제는 요새 돈이 부족해요. 내 투자망으로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오기 시작한 거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네. 자본을 조달하게 되고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기에 부의 부채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모 대출까지 끌어다 네, 쓰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사이클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본을 조달하니까 뭘 가지고 얘네들이 자본을 조달하지? 라고 보니까 장기채, 장기 회사채를 갖다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사채, 이걸 장기로 발행을 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걸 보유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채 20년, 30년물을 찍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기 금리와 연동이 되는 거죠.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우리 AI 투자 사이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고 그렇죠. 있죠. 이자 예. 많이 내야 되니까. 예, 장기 금리 뭐 20, 30년 금리 가지고 요새는 사람들이 뭐 그게 올라간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AI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 사이클로부터 매크로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다. 와. 예, 그래서 매크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예전 대비 노이즈가 많은 거죠. 소음이 많게 되고 변동폭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변수가 많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얽혀 있으니까 하나가 뭔가 삐끗하면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오는 거고, 핵심은 그렇지만 변함은 없습니다. 투자 사이클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메타부터 시작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클라우드 쪽 임대 사업의 ROI는 보게 되면 숫자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아마존이 밝혀졌거든요. 39%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 후반대에서 30% 중후반대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되게 높은 수익률이죠. 30% 수익률로 누가 투자를 하면 투자하시겠어요? 네. 투자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요새는 한 자리 숫자잖아요. 회사채를 찍어내도 높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에 30% 벌 수 있어. 다만 금리는 뭐 9%를 내야 돼. 그래도 이게 돈이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는 지금 돼야 되고, 돈이 돌아오는 사이클은 조금 먼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간극을 갖다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고 있네. 예전에는 언제 돈을 벌지 몰랐어.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와. 그러다 보면 이 투자에 대한 확신도는 높은 것이고,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은 확신에 차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겠어. 왜냐하면 이거는 30% 한금알을 낳는 거위일 것이야 라고 믿고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저도 그 숫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죠. 2027년까지 이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7, 28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봤을 경우 마이너스를 찍고 올라가는 그 분기점입니다. 그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예, 그러다 보면 그때까지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아무래도 지치시는 분도 있을 네. 거고, 예, 뭐 자기가 생각했던 초심을 잃어버리시고 도중에 매각하시는 분도 생길 거고요. 지금 봤던 뭐 30%의 조정 이런 것들 중에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뭐 10에서 15% 조정을 받으면 사람이 피곤하시거든요. 또 의도치 않게 잘못 종목을 고르시거나 레버리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버틸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경험담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목대균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